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8월 27일 금요일이고요. 건강 챙기는 행복진료실이 있는 날인데 그 전에 뉴스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올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기준금리를 현재 연 0.5%에서 0.75%로 올리면서 초저금리 시대의 끝을 알렸는데요. 작년 초에 갑작스럽게 코로나19가 닥치면서 사상 최저까지 떨어졌던 기준금리가 1년 3개월 만에 상승으로 돌아선 겁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금리 인상이 가계부채 증가와 주택가격 오름세를 둔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택의 만성적 공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자 부담이 늘더라도 집값 상승분만큼 대출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될 거라는 지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부는 이 살인 물가를 잡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민심이 흔들리자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으로 시장에 돈을 풀고 쌀과 달걀 등 비축분도 푼다는 계획인데요. 국민의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국민지원금과 함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근로자녀 장려금 4조 1천억 원도 한 달 내에 지급됩니다. 또 제수용품 등 16개 주요 추석 성수품 공급량을 지난해보다 1.4배 이상 늘릴 거라고 발표했는데요. 특히 달걀, 소, 돼지고기, 쌀과 같은 명절 대표 4대 품목을 집중 관리합니다. 하지만 이 추석 때까지 계속 코로나 방역을 옥죄는 상황에서 정부가 돈 풀기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요즘 전동 킥보드 타는 분들 많죠. 이 전동 킥보드 보급이 늘어나면서 화재 사고가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주거용 오피스텔 복도에 세워둔 전동 킥보드 앞바퀴 쪽에서 갑자기 빨간 불꽃이 튀기면서 폭발이 일어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불길이 잠시 줄어들더니 다시 2차 폭발이 일어났는데 불길과 연기는 순식간에 복도를 뒤덮고 실내까지 유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동 킥보드에 리튬 배터리를 지적했는데 리튬은 반응성이 좋아서 일반 화재와는 달리 폭발적으로 연소된다는 겁니다. 또한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전동 킥보드는 과충전 방지 설계가 된 KC 인증 제품을 구매하고 장시간 실내 충전이나 취침 중 충전은 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빨라지면서 확진자 동선과 접촉 여부를 파악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서울대 연구진이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 앱을 개발했습니다. 이동통신사 기지국과 GPS 정보를 토대로 지난 2주 동안 확진자와 스쳤는지까지 한눈에 알 수 있어서 이 앱을 사용하면 역학조사에 인력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 바로 스스로 자가격리하고 검사받는 디지털 방역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이 사생활 노출 같은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정부 통제에 대한 거부감은 해결해야 할 숙제로 지적됩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 현황입니다. 2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82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4만 3천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26일 0시 기준 1차 접종자 37만여 명이 추가돼서 2,707만 6,600여 명이 됐고요. 2차 신규 접종자는 47만 2천여 명이 추가돼서 누적 접종 완료자는 총 1,335만 8천여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가을 장마가 잠시 쉬어갔지만 오늘은 비구름이 몰려들면서 다시 하늘 표정 흐려지겠고요. 또 비 예보도 나와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는데요. 이른 새벽부터 경기 북부와 충남 서해안, 전남권 남부에 비가 오는 곳 있겠고요. 오전에는 수도권 남부와 강원 영서, 충청과 호남 지방, 경북 지역에 또 낮에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이 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예상 감수량 보시면요. 충청과 남부지방에 3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수도권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제주도에 10에서 60, 경기 북부와 강원도, 경북 북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기온 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 19도에서 24도고요. 한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1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겠고요. 도로도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교통안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8월 27일 금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금요일 행복한 아침 행복진료실 문을 열겠습니다. 네, 행복진료실에서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답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일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 주치의 선생님들 소개해드릴게요. 장민욱 신경과 교수, 또 모사원 한의학 박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연한 식품생명과학 박사 그리고 이본 요리연구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진료할까요? 첫 번째 힌트부터 주시죠. 숫자가 점점 올라가는데. 2천? 2천. 2천? 2천이 뭘까요? 요새 2천이 뭐지? 저거 2천 그러면 옛날에 담배값 한동안 2천 한 적 있었고 그다음에 자동차 배기량에서 저 있잖아요 중형차 기준 2,000cc 뭐 이런 건데 그거 아닌 것 같고 2천이 뭐지? 숫자인가? 2천만 보면 모르겠는데. 숫자인가? 그죠? 숫자 자, 다음 2천. 힌트 보겠습니다. 마스크. 마스크네? 마스크면 뭐 코로나19 그쵸? 왜냐면 확진자 숫자가 거의 2천명. 네.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제는 또 확진자 수가 1,800명. 최근에 그렇죠. 막 2,000명 육박하고 넘기도 하고요. 예. 코로나19 관련된 얘기인가요? 일단 코로나네. 그렇죠. 코로나. 네,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 네. 네. 자, 다음 힌트 한번 보죠. 네, 마지막 힌트는 사연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자가격리 중인 40대 부부입니다. 남편 회사에서 이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서 자가격리 중에 있는데요. 집에 6살짜리 아이가 있어서 저는 너무 걱정이 됩니다. 아이는 백신을 맞지도 못하고 저희 부부도 자녀 백신을 좀 당겨서 맞아야 하나 고민입니다.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뭐 소문만 무성하고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더라고요. 그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은데 우리 행복한 아침 주치의 선생님들 저 좀 도와주세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이건 요즘 정말 필요한 정보죠. 그쵸. 예. 자, 행복진료실 오늘 주제 바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코로나19 시대 생존법, 면역 건강법 준비했습니다. 면역. 지금 면역력 너무 중요하죠. 제일 그럼요. 중요하죠, 네, 사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가 이게 길어지게 되면서 요즘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바로 이 면역력이에요. 면역력이 높다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한 후유증이나 이제 회복도 빨리 되고요. 생존율 또한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면역력을 강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코로나19 시대의 가장 확실한 생존법인 것이죠. 네. 진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바로 면역력이에요. 그만큼 내 몸의 방패 역할을 해주는 이 면역력의 중요성을 이제 환자분들도 또 시민들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면역력을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내 몸을 지킬 수 있는지 조금 아리송한 부분들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네. 이제는 뭐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오늘 주제 영상이 하나 있어서요. 보고 오겠습니다. 내 몸을 지키고 외부의 적으로부터 방패 역할을 하는 면역력. 이 방어벽이 뚫린다면 각종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습니다. 면역력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알레르기 질환이나 자가 면역 질환, 또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저하되면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것은 물론 면역 시스템 이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낮은 노력에도 특히 이런 환절기에 면역력이 잘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아직은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 날씨. 마스크에 모자에 선글라스까지 게다가 긴 팔 긴 바지로 온몸을 꽁꽁 감싸고 나온 오늘의 주인공. 그녀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제가 요즘에 눈도 쉬고 햇빛
받으면요 온몸이 이렇게 빨갛게 부풀어 오르고요. 햇빛 알러지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요즘 아주 몸이 상태가 여기저기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온몸을 감싼 그녀만의 방식으로 운동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척 힘겨워 보입니다. 아유 지친다. 부족한 체력을 키우기 위한 하루 30분 운동이지만 오히려 체력이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주부. 또 땀도 이렇게 나. 아유. 유독 더 힘들어 보이는 이유는 바로 감기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아유, 남들은 여름에 무슨 감기냐고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방 안에서 있거나 실내에서는 에어컨을 틀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지하철이나 버스 타도 에어컨 빵빵한데 밖에 나가면 너무 덥고 이 기온 차이를 몸이 견디질 못하나 봐요. 여름 내 감기 달고 살았어요. 갱년기 이후 뚝뚝 떨어지는 면역력 때문에 여름 내내 감기를 달고 살았고 또한 몇 년 전엔 대상포진까지 걸렸던 주부. 떨어지는 면역력을 잡기 위해 식단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끼니마다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 식단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부가 좋아하는 두부 요리를 할 모양인데요. 두부를 기름에 조리하지 않고 물에 살짝 데쳐서 건강한 요리로 챙겨 먹고 있습니다. 두부는 주부가 좋아하고 자주 즐겨 먹는 요리죠. 입맛 돋는 두부 요리. 그런데 오늘은 영 어찌 잘 먹지를 못합니다. 제가 샐러드를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해갖고 맛있게 먹으려고 준비했는데 입맛이 없네요. 반도 못 먹겠어요. 자꾸 진땀이 나요. 이렇게 식은땀이 나요. 규칙적인 운동과 식단 조절에도 불구하고 면역력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는데요. 먼저 감기로 안 좋아진 코의 상태를 확인해본 결과 코안 점막이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 상태도 보았는데요. 구두 내시경으로 확인해본 결과 구두가 빨갛게 부어 있고 염증도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그 원인을 찾아보자면 환자분의 기본적인 면역력을 상태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면역력이 저하가 되면 이런 상기도, 부위 점막들의 염증 질환들이 자주 발생을 하기 때문에 현재 본인의 면역력이 어떠신지 꼭 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몸 상태가 계속 좋지 않았던 주부의 염증 수치는 정상보다 10배나 높게 측정됐습니다.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도 기운이 없거나 또 한 번 감기에 걸리면 잘 낫지 않고 호흡기 질환이 자주 걸리시는 분들, 그리고 또 대상포진과 같은 이런 감염성 질환이 자주 발생한다면 본인 몸에 면역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이 저하되는 원인 중 하나가 단백질의 부족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저하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신의 면역력 상태 한번 점검해보면 어떨까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저렇게 많은 병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방어력이 무너지니까 적들이 막 들어오는 그렇죠. 거예요. 저도 한동안 간이 안 좋아가지고 면역력이 확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이 벨트 있는 대로 이렇게 두드러기처럼 막 올라오고 막 간지럽고 그래서 야 면역력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그때 많이 느꼈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면역력에 대해서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환자분들도 그렇고 또 방송에서도 계속 이런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슈 얘기로 면역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 내 몸속 의사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면역력이기 때문이죠. 오래 살고 싶고 또 건강하게 살고 싶을 때 가장 첫 번째 단추를 꿰야 될 게 바로 면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면역력이라는 게 이렇게 눈에 보이면 좋은데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차 박사님처럼 뭔가 두드러기가 올라온다든지 몸이 아프고 나서야 나 면역력 좀 챙길 걸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면역력. 근데 따지고 보면 이럴 때 있잖아요. 똑같은 걸 다 같이 먹었는데 유독 어떤 사람만 병에 걸린다고. 맞아요. 감기에 걸려도 어떤 사람은 하루 이틀이면 또 떨어지는데 뭐 이제 고열을 앓다 꼭 입원을 해야 되는 사람들.
이렇게 면역력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 차이가 있습니다. 면역력이 강해야지 이렇지 않고 만약에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그렇게 병치레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면역력 그러면 우리 몸을 지키는 방패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병을 일으키는 병원 균뿐만이 아니라 병으로 따지면 그냥 매일매일 걸리는 감기부터 심하면 암까지 이 모든 사람이 걸리는 병이다.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결국 이제 내 몸을 지키게 해주는 힘이 바로 면역력인데, 물론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내 몸을 방어하는 역할도 하지만 요즘 많은 환경 호르몬이나 각종 화학 물질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는 역할도 해주고,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암세포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도 바로 면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면 각종 질환에 그냥 마구잡이로 노출이 되는군요. 네. 그러려면 이 면역력이 정말 방패와 같은 그런 막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면역력 올리는 방법부터 코로나19 관련돼서 이제 오해와 진실이 엄청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코로나19 시대 생존 비법입니다. 먼저 장 교수님 거부터 볼게요. 주사,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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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척척 박사님이 자, 오늘도 일단 모든 제가 궁금증을 풀어드리죠. 네. 모자를 좀 하나 써보고요.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네, 정말 잘 어울려요. 무엇이든지 답을 다 해드리는 척척 박사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네. 결국 요즘 코로나19 관련해서 제일 궁금하신 게 뭐예요? 백신이죠. 백신이죠. 저는 백신. 네. 나와야 되죠? 그렇죠. 정말 백신에 대해서 오해도 많고 그런 속속들이 아직 다 모르시는 진실들을 오늘 다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불부터 좀 켜보고요. 네. 자, 준비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사연으로 하나하나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제가 1차를 화이자를 맞았는데 혹시 2차는 모더나로 맞아도 되는 걸까요? 이거 우리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떠세요? 어떻게 아니, 생각해요? 요새 이렇게 맞은 사람들 그렇지, 많던데요. 이건 네. 되니까 하는 거겠죠. 안 되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이게 된다 해도 진짜 될까 싶기도 하고. 아, 네. 자, 정답은 오, 네. 맞습니다. 맞죠. 네. 이 같은 계열의 백신끼리는 교차 접종을 허용하고 있는 나라가 많고, 특히 이제 메신저 RNA 방식으로 알려져 있는 파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대한 교차 접종을 캐나다에서 먼저 허가를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신의 수급 상황에 따라서 교차 접종이 또 실시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두려움 없이 이 같은 계열의 백신을 교차하시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요즘에 1, 2차를 다른 계열로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차를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뭐 2차를 뭐 화이자 맞고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야말로 우리가 처음으로 실시했던 이제 교차 접종에 대한 이야기죠. 이 교차 접종도 현재 허용하고 있는 나라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이게 다른 계열의 백신으로 교차 접종을 하는 경우는 1차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2차에서는 이제 파이자 백신을 맞는 것,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모더나 백신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맞는 백신, 교차 접종도 허용이 가능합니다. 네, 허용이 가능한 거예요? 교차 접종할 경우에 항체가 더 생기고 이러는 건 없어요? 일단 얼마 전에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교차 접종을 했다는 것을 알렸죠. 네. 처음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2차로 화이자 백신을, 모더나 백신을 맞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이후에 현재 파이자 백신을 많이 맞고 있기도 한데요. 항체 형성과 관련해서는 같은 계열의 백신을 2번 맞는 건 못지않게 잘 형성된다고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기간에 걸쳐서는 발열이라든지 근육통과 같은 단기간에 걸친 경미한 부작용은 조금 더 많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대개는 48시간 이내에 없어지고 항체를 획득하는 데에는 크게 염려스러운 부분은 없다고는 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완전히 교과서처럼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차 접종을 할 때 항체 형성이 얼마나 되는지도 개개인별로 다를 뿐더러 항체 형성이 얼마나 되었을 때 실제 백신에 대한 면역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좀 미진한 부분이 많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ICP라고 하는데요. 이 ICP가 이 교차 접종을 했을 때 얼마나 형성되는지 그리고 또 ICP에 따라서 항체, 면역력의 획득 과정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직 잘 모르거든요.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이것이 꼭 교과서처럼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그 접종 순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더나, 파이자, 모더나 뭐 이런. 그 순서. 네. 그거 한번 맞아요. 볼게요. 어떻게 맞는 건지. 네, 섞어 맞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네. 지금 보시면은 네. 뭐 1차로는 파이자를 먼저 맞으시고 2차로 모더나 또 1차로 모더나를 맞고 파이자를 맞고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잖아요. 예.
근데 어떤 종류를 맞아도 사실은 이 순서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모두 다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같은 계열의 백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네. 네. 다음 거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거죠.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파이자 맞고 이런 거죠. 맞습니다. 이게 네. 이제 사실은 유럽 쪽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먼저 풀렸잖아요. 네. 특히 영국에서 많이 풀렸고 독일 등에서 많이 풀렸는데 이 백신을 많이 맞다 보니까 초반에 혈소판 감소증에 따른 혈전증 환자들이 조금씩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환자들도 2차 접종을 시켜야 될 텐데 뭘 맞추면 좋을까 하다가 그럴 때는 아스트라제네카를 2번 맞추지 말고 2차로 파이자를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아이디어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약 300명 그리고 800명 정도 수준의 무작위적 임상 배정 시험을 했었는데 항체 형성에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입증된 바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금 상황이 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백신의 수급 상황이 원만하지 못했던 점도 있었고 또 갑자기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좀 많아지는 시기도 있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 더 주목할 수밖에 없었고 네. 그래서 아스트라를 맞고 파이자나 모더나를 맞는 교차 접종을 이런 백신의 수급 상황 때문에 허락을 했던 최초의 나라가 됐던 것입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때요? 1차를 화이자를 맞고 2차를 아스트라제네카를 맞는 거예요. 네네. 이 경우는 어떨지도? 야, 근데 이런 경우는 지금 백신의 수급 상황에 따라서도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파이자나 모더나를 맞고 아스트라를 이어서 맞는 거는 몇 주 차에 맞아야 될지도 아직은 잘 모르고 관련된 연구에 대한 정보도 없기 때문에 아직 국내에서도 이것은 허용하고 있지 않은 단계입니다. 가능은 하지만 어쨌든 같은 종류 백신을 1, 2차에 맞는 게 좋은 거죠. 사실은 저한테 물어보시는 이제 환자분들한테는 그렇게 권유를 드리고 있어요.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뭐 약간 발열도 있었고 불편했는데 나 2차 맞을 때 파이자로 교차해서 맞는 게 더 좋지 않느냐.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수급 상황에 따라서도 뭐 선택하실 수 있다면 선택하시겠지만 저는 가급적 같은 종류의 백신을 맞으시라고 권고를 드리고 있어요. 네. 심각한 부작용이 아니었다면 같은 종류의 백신을 맞는 게 훨씬 더 많은 임상 연구 데이터가 있는 안전한 백신을 맞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일부 한간에 조금 효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지만 사실 2차 부스터까지 2차 접종까지 완료를 하면은 거의 90% 가까운 항체 형성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이자나 모더나 못지않은 아주 좋은 항체 형성률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도 아스트라제네카 2번 다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니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게 궁금해요. 우리가 1차 접종을 했잖아요. 그리고 2차 접종이 기한 날짜에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 맞아요. 그래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앞뒤로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지만 정확하게 맞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일단은 국내에서는 유통 과정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전산상의 그 관리를 해야 되는 일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앞뒤로 4일 간격까지는 이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있고요. 이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3주차, 모더나 백신은 4주차,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8주차에서 11주차 정도가 가장 좋은 효능을 발휘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 메신저 RNA 방식의 파이자나 모더나는 6주차까지 연장해서 맞을 수 있다는 미국 질병관리청의 이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국 CDC의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6주까지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할 보건소와 충분히 상의해서 내가 지금 좀 몸이 안 좋으니까 좀 연기시켜달라고 부탁을 하시면은 충분히 다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교차 접종에 대한 문제도 현재 계속 관련된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 조만간에 더 안전하게 맞을 수 있는 그런 방침들이 정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바로 어제 저녁까지 쌓인 임상 데이터 또 보고된 바를 따라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30대 남성입니다. 네. 예약한 백신 접종 일자가 한 달 이상 남아 있어요. 서둘러 맞고 싶어서요. 자녀 백신으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을까 고민인데 부작용 이야기가 있어서 괜찮을까요? 하셨는데 네. 괜찮으면 O 아니면 X 한번 들어주십시오. 저는 뭐 괜찮을 것 맞아요. 같아요. 지금 괜찮지 말씀하시는 않아요? 바로 네. 괜찮겠다. 괜찮지 않아요? 괜찮아. 자, 지금 이제 30대 젊은 남성 네. 고민 많으실 텐데 괜찮습니다. 네. 사실 혈전증 때문에 50세 미만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국내에서도 잠깐 중단한 바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혈전증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특히 50세 미만의 이제 여성인 경우에는 조금 더 높다고 알려져서 약간은 주의가 필요하지만 남성은 또 굉장히 안전하다고 되어 있어서 부담 없이 맞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가임기 여성 중에서 네. 피임약을 현재 복용하고 있거나 과거에 혈전증에 관련된 질환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분이라면은 가급적 다른 백신을 맞는 걸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 바로 드릴게요. 그러면 임신, 생리 중에 백신 접종을 피하는 게 좋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아, 이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파이자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임산부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고 모두 다 안전하다고 나왔는데요. 특히 파이자 백신인 경우에는 이 태아에대까지도 이게 제대혈을 통해서 면역력을 물려주는 아주 좋은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와서 임산부도 괜찮고요. 또 임신을 계획 중인 분들도 적극적으로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다음 질문인데요. 저도 이거 궁금하더라고요. 예, 저는 1차 때는 멀쩡했는데 2차 때 너무 심하게 아프더라고요. 몸이 건강할수록 아프니까 괜찮다는 말도 있던데 이게 정말 이게 괜찮은 진짜 거예요? 궁금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네. 나이 든 사람들은 안 아프고 젊은 사람들은 아프다. 아니, 맞아. 아니 그런 근데 얘기 많았어. 저는 2차까지 다 맞았는데요. 자녀 네. 백신으로 제가 굉장히 아팠거든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젊었다고 좋겠다고 글쎄, 그러셨어요. 저는 2차까지 맞았는데 별로 안 아팠어요. 아니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아프지 않은 사람, 그냥 넘어간 사람은 이게 형성이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다. 이게 다 그런 오해가 많죠. 네. 네. 사실 나한테 생기는 이런 단기적인 부작용, 발열이라든지 또 근육통과 같은 부작용은 백신에 대한 항체 형성, 또 면역력 획득과는 무관합니다. 네, 처음에 1차 접종을 맞았을 때는 이걸 약간 기억해주는 학습을 조금 시작해보는, 그러니까 영어 배울 때 우리 알파벳 배우는 정도라고 네.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2차 접종을 할 때 문장까지 싹 외워버리는 이런 방식인데요. 네. 그래서 1차 때는 이상이 없다가 2차 때 면역력을 확 획득하는 과정에서 면역 반응이 강하게 일어나시기도 하는데, 근데 이보은 선생님처럼 뭐 그 아주 강하게 반응이 오시는 분들도 네. 있고 네. 또 이재용 MC님 지인분처럼 저는 그냥 뭐 아주 멀쩡하셨던 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동안 살아오는 과정 중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획득 과정이 많았던 사람은 조금 양호하게 반응이 나타나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예방 접종도 수월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네. 이보은 선생님 아주 곱게 잘하셨나 봐요. 곱게 잘하셨네. 여왕님처럼. 그게 네. 뭐 항체가 생겼다 안 생겼다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아닙니다. 걱정하지 살아온 마십시오. 환경에 따라서 맞습니다. 나올 수 있는 거다 이거고요. 다음 질문 볼게요. 저는 대상포진 예방주사를 맞으려고 하는데 혹시 코로나19 백신과 같이 맞으면 위험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요거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방금 전에도 면역력 때문에 대상포진 환자들 많이 소개가 됐는데 환자분들도 와서 물어봐요. 이번에 나 백신 맞으러 온 김에 또 대상포진도 좀 맞을 수 있느냐. 근데 지금 원칙적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맞고 나면은 앞뒤로 전후로 약 5일 정도 기간 동안에는 다른 백신을 함께 맞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은 날씨 좀 쌀쌀해지고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백신 많이 맞게 되실 텐데 이렇게 시간을 좀 나눠서 지켜서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보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 좀 재밌었거든요. 백신을 맞기 전에 잘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삼겹살을 먹으면 부작용과 통증이 덜하다고 한다. 이게 맞는 말이냐? 난 얘기도 처음 들어봐요. 저는 삼겹살 얘기는 처음 듣고요. 네. 단백질이 많은 식품을 먹고 맞아라 소리는 들었어요. 그래요? 제 생각에는요, 네. 오늘 이보은 선생님 해주시는 요리 먹으면은 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잘 먹으면 돼요. 무조건 잘 먹으면 되는 무조건. 겁니다. 네. 뭐 지금 삼겹살로 콕 집어가지고 좀 그게 걸리긴 한데 네. 뭐 육류나 그다음에 뭐 이제 일반적으로 산의 진미 이런 것들을 적당량 잘 먹는 건 아프기 전에 백신 맞는 것도 아픈 거거든요. 네. 그렇죠. 전에 이제 먹는 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할게요. 장수 밥상입니다. 우리 책쪽 박사 장 교수님 덕분에 궁금한 게 다 풀렸고요. 네. 이번에는 뭘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거 한번 봐야죠. 그렇죠. 일단 뭐 이보은 선생님이 오늘 만드는 요리 일단 어디서 볼 수 없는 요리인데 그게 또 이제 면역력까지 좋게 한다 그러니까 오늘은
기대가 정말 업되고 있습니다. 네. 면역력까지 좋게 하는 요리는 뭘까요? 저는요, 면역력을 좋게 하는 요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내 주변에서 금방 구할 수 있느냐, 또 가격이 착해서 누구나 다 먹을 수가 있느냐. 저는 요거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택한 메뉴는? 그래서요, 네. 요거 굉장히 다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 오징어, 오징어. 콩나물, 브로콜리입니다. 너무 좋죠. 그렇죠. 네. 건강하면 또 강조되는 거. 맞습니다. 네, 그렇게 특히나 해가지고. 우리가 이 오징어를 예인 씨가 좋아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저 오징어 좋아하죠. 그렇죠. 그래서 오징어를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때요, 최일 일단은 박사님? 그 오징어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 한국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머리가 좋거든요. 근데 머리가 좋은 이유가 뭐냐? 바로 오징어를 먹기 때문이다. 이런 이론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오징어 속에 이 타우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영아나 유아 때 두뇌 형성을 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그런 아미노산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이 또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혈압을 상승시키는 교감신경 작용을 억제하고요. 심장 수축력을 높여서 심장에서 보내는 혈액의 양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백신 접종 부작용 중 하나인 이제 혈전 형성 같은 것들을 또 막아주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또 콩나물 역시 이것도 또 거의 메이드 인 코리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단백질, 무기질, 그리고 비타민 C 이런 것들도 풍부하고요. 비타민 B군, 비타민 A까지 풍부하기 때문에 비타민과 단백질 공급에서 적합한 나물이기 때문에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콩나물을 준비해 왔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콩나물 한 봉지 구입을 하시면 한 반은 국을 끓이고 반은 나물로 무치시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냥 다 오징어에 져버리세요. 그냥 한 봉지 사시면 모두 다 콩나물 이용해서 오징어 국을 끓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콩나물 다듬어야 되는데요. 콩나물 뭐 요새는 다 거의 다 세척이 다 돼서 나오기 때문에 아마 편리하게 쓰실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 끝에 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꼬다리. 뿌리. 뿌리 부분에 뭐가 많죠? 아스파라긴산. 맞아. 요 아스파라긴산이 면역력에 또 좋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떼어버리시지 마시고 다 쓰시면 좋겠어요. 일단 깨끗하게 이렇게 씻어서 냄비에다가 먼저 이렇게 앉히세요. 우리가 아스파라긴산 하면 우리가 이제 해독에 좋다 그러잖아요. 해소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 해독이 된다는 얘기는 면역력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본 선생님 말씀대로 요번에는 꼭 그 뿌리 부분 자르지 말고 꼭 다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 오징어 콩나물국의 가장 핵심적인 재료가 하나 있습니다. 워낙은요, 제가 요건데요. 요거 뭔지 아세요? 이게 뭐예요? 저는 요거 지금 보고도 잘 모르겠어요. 무말랭이에요. 무말랭이를 물에 살짝 헹궈서 이렇게 쫑쫑쫑 썰어 놓은 건데요. 제가 왜 이렇게 무말랭이를 준비했냐면 사실 지금쯤 나오는 무가 사실 그렇게 맛이 있지 않아요. 약간 지린맛도 나고 약간 싱겁거든요. 그래서 작년 가을 또는 겨울에 만들어 놓은 무말랭이는 굉장히 달고 요게 지금 농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조시켰잖아요. 영양분이 농축이 되어 있거든요. 요걸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국물 맛이 달고 맛있거든요. 그래서 요 무말랭이를 물에 살짝 헹궈서 물기를 꼭 짠 다음에 이렇게 쫑쫑쫑 썰어서 콩나물 위에다 이렇게 뿌리세요. 지금 불은 안 콩나물 켜지고. 아직 안 켰어요. 콩나물에 무말랭이 좀 처음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오징어를 준비를 하는데 오징어 요거는 이제 콩나물 국 안에 들어가는 오징어기 때문에 볶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오징어를 일단 좋은 걸 구입해야 되는데 오징어 어떤 거 구입할까요? 이거 오징어 탁 사러 가서 오징어랑 눈싸움을 한번 싹 해야 넌 좋은 거니? 이렇게 물어보고 넌 좋은 거니? 대답을 안 하는데 물어봐야 오징어랑 눈싸움 한다는 소리 또 처음 들어봐요. 오징어를 고를 때는요. 오징어 껍질의 위쪽에 선도가 다 나와 있어요. 굉장히 윤기가 많이 나고 그다음에 선명한 거 고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가끔가다 껍질 부위에 이렇게 동글동글한 근막 그러니까 황금막이 생기거든요. 그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걸로 구입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오징어 구간에 그러니까 오징어 구간에 들어가는 오징어는요. 저는 요렇게 몸통과 다리를 분리를 시켜요. 분리해서. 네, 이렇게 해서 이걸 그대로 다 씁니다. 어떻게 쓰냐 하면 보통 이제 오징어 볶음 같은 경우에는 배를 갈라서 그 안에 있는 내장을 빼고 그 다음에 뭐 격자로
칼집을 넣는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네.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오징어 국은요, 무조건 이 오징어 껍질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오징어 껍질에 타우린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야 영양이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오징어까지. 지금 이보은 선생님이 그 선도는 결과적으로 겉에 있는 껍질만 보면 알 수 있다는 게 오징어도 문어처럼 보호색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바깥에 있는 색소들이 계속 변하게 되는데 이게 잡혀 나오면 지금 보신 저런 갈색 톤으로 다 동일하게 바뀝니다. 네.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색이 좀 빠지거나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렇게 좀 약간 갈색빛이 잘 나고 있는 오징어들 이렇게 보면 좀 선도가 높다고 할 수가 있죠. 네. 자, 요거는 밑으로 좀 빼낼게요. 자, 이렇게 오징어까지 다 준비가 됐으면은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국물을 만들어서 우리가 오징어 국을 끓여야 돼요. 일단은 불은 아직 켜지 마시고요. 네. 여기에다가 뭘 넣냐 하면 이렇게 지금 콩나물 넣었죠? 모말랭이 넣었죠? 요거에다가 고춧가루를 이렇게 뿌리세요. 그리고 여기 지금 국간장이에요. 국간장을 미리 간을 맞춤을 하세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오징어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비린 맛도 없애고 연육하라고 맛술 좀 넣으시고요. 맛술. 그리고 요거 넣어주세요. 마늘. 다진 마늘. 네, 다진 마늘 넣어주세요. 근데 너무 많이 넣으면 마늘 향이 너무 강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한 큰술 네.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하느냐? 요거. 쌀뜨물. 네, 요거 맞죠, 쌀뜨물. 선생님? 네. 쌀뜨물을 이렇게 푹 넣어주세요. 양은 얼마나 넣어야 돼요? 잠길 정도? 보통 이제 국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8컵에서 12컵을 넣는데 저는 일부러 오징어도 있고 콩나물도 있기 때문에 좀 국물을 넉넉하게 넣었어요. 그래서 요거 2리터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2리터.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우리 예인 씨에게 네. 퀴즈를 낼게요. 예인 씨, 요렇게 국물까지 다 넣었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뚜껑을 닫아서 끓여야 될까요? 뚜껑을 열고 끓여야 될까요? 요거는 제가 완벽하게 알고 있어요. 네. 뭐 콩나물 혹은 뭐 생선 이렇게 네. 비린내 나는 것들은 뚜껑을 닫으면 안 됩니다. 네. 열어서 그래요. 날려줘야죠. 아, 그래요? 맞아요. 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야, 여기 뭐 여는 거 아니야? 네, 뚜껑을 닫고 불을 켜세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아, 큰일 날 뻔했네. 네. 네. 왜냐하면요. 어우, 불이 또 안 되네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네. 아, 됐어요. 됐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콩나물이잖아요. 콩나물은 익혔을 때 이렇게 김이 나면서 콩나물 비린 맛이 위로 올라오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뚜껑을 열고 끓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익히면서 그 콩나물 맛이 다 이 안으로 다시 다 스며들거든요. 근데 이때 섣부르게 뚜껑을 딱 열면 그 김이 다시 콩나물한테 다시 스며들어서 들어가요? 비린 맛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콩나물 익기 전까지는 뚜껑을 닫아요. 완전히. 네. 뚜껑을 닫고 콩나물이 다 익혀진 연유 정도면 되면 한 3분 정도가 지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뚜껑을 열고 다른 부재료를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네. 손쉽게 콩나물국을 끓일 수가 있어요. 3분 정도는 꼭 닫았다가 닫았다가 연다. 그쵸. 콩나물이 익히고 나서 네. 자, 그 다음에는요. 제가 이 콩나물국하고 같이 끓여야 될 요리를 할 건데요. 바로 뭘 하냐 하면 바로 브로콜리 된장 무침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예인 씨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 왜 선생님이 지금 오징어까지 다 썰어놓고 넣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오징어를 섣부르게 처음부터 넣잖아요. 그럼 오징어 먹었을 때 야들야들해야 맛있잖아요. 질겨져요. 마지막에 그리고, 넣는군요. 네, 오징어가 굉장히 딱딱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넣지 않아요. 언제 넣느냐? 콩나물이 바글바글 끓고 있을 때 넣어요. 다 끓이고 나서. 거의 네, 마지막에. 막판에. 자, 여기 보시면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미리 좀 끓여놨거든요. 콩나물이 다 향이 끓었어요. 진짜 좋다. 와, 이 콩나물국 향이. 너무 좋죠. 야, 진짜 밥 생각나네요, 선생님. 자, 이때 네. 이제 오징어를 넣으세요. 이때 오징어 이렇게 넣고 거의 살짝 넣었다가 그쵸. 빼는 정도로만 맞아요. 해야 네. 이제 야들야들해지잖아요, 네. 오징어가.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하느냐? 바로 요거 대파. 아, 대파. 네, 대파 올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요거 약간 저거 있으면 좋잖아요. 그 빨간 고추, 그다음에 청양고추 있으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빨간 고추, 청양고추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래야 또 보기도 좋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끓였어요. 끓이고 있죠. 근데 별다른 간을 안 하시고 그때 국간장 살짝 넣으신 게 단 네, 거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랬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간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네. 간은 언제 하느냐 하면 만약에 지금 이렇게 오징어가 살짝 이렇게 익혀지고 있잖아요. 요 상태일 때 간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뭘로 맞추느냐? 바로 요걸로 맞춰요. 아, 새우젓? 네, 새우젓으로. 그래야지만 요 콩나물이랑 요 오징어랑 굉장히 궁합이 잘 맞아지거든요. 그래서 요 새우젓을 이렇게 건더기째 같이 이렇게 넣고 간을 맞춰주세요. 콩나물국에 오징어 들어가고 저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한잔 하신 분들 해독할 때 아스파라긴산이 콩나물, 타우린이 일반적으로 조개류나 오징어인데 문어도 그렇고요. 요 두 개를 한꺼번에 다 섞었으면 야 저거 자꾸 이렇게 한 잔이 땡기네요. 그런데 한 잔은 면역력에 좋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한 잔을 해독하려고 저거 먹는 건데. 아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예리 씨가 네. 지금 제가 새우젓으로 간 맞춤 했으니까 얼마나 지금 간이 잘 되는지 한번 보실래요? 어때요? 간 딱 좋아요. 딱 좋아요? 딱 좋아요, 지금. 왜 그쵸? 이렇게 시원하면서 깊은 맛.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시원한데 깊어. 왜냐하면 궁금하다. 우리가 지금 새우젓으로 간을 맞춤 하잖아요. 그럼 이게 소금 간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곰삭은 젓갈의 맛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칠맛을 주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원한데 감칠맛 나면 달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 새우젓이 단맛의 감칠맛을 확 일으킵니다. 그래서 꼭 요렇게 소금 간 하지 마시고 새우젓 간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살짝 끓일 동안 네. 저희는 뭘 하느냐? 바로 브로콜리를 묻혀야 돼요. 야, 브로콜리 브로콜리 탁월한 여기 선택. 그렇죠. 브로콜리 탁월하죠. 그럼요. 미국 암협회에서요. 암 수술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음식 먹을 것 같으면 저거 먹으라고 하요 아 그래요. 브로콜리. 네, 그만큼 면역력에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그럼 장미욱 박사님, 네. 제가 왜 브로콜리를 이렇게 거꾸로 박아놨을까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해 주셔서 저도 요즘 브로콜리 먹을 때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야지 자연스럽게 이물질이 떨어지잖아요. 왜죠? 이게 아주 촘촘하게 돼 있어서 중력으로 이렇게 떨어뜨려야지 빡빡 닦으면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셨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네. 훨씬 나. 요게 지금 브로콜리가요, 꽃송이에요. 근데 꽃송이 안에 우리 아까 장민욱 박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물질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요렇게 약간 밀폐가 된 통에 이렇게 거꾸로 해서 한 30분 정도 담가 놓잖아요. 그러면 네. 꽃송이 안에 있는 이물질이 바깥으로 다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흐르는 물에 씻어서 세척을 해서 이제 손질을 하면 되는데요.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네. 뭘 하시냐 하면 이렇게 줄기를 잘라서 버리세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줄기는 집에서 잘 그렇죠.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브로콜리는요, 줄기에 훨씬 더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차 박사님? 네, 일단 뭐 줄기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식이섬유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죠. 왜냐하면 브로콜리를 지탱하는 기둥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여기 이제 식이섬유를 비롯한 다양한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위에 이 꽃송이 부분만 먹는다는 거는 브로콜리의 반은만 먹고 반은 버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줄기까지 준비한 것을 가지고 이제 살짝 데쳐줄 거예요. 네. 데칠 건데 데치기 전에 할 게 있어요. 바로 요거 소금. 소금 가지고 이렇게 브로콜리를 데쳐요. 소금을 넣은 끓는 물에. 그러면 훨씬 더 브로콜리가 싱그러워지고요. 그다음에 살균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브로콜리의 색상이 변하지 않고 굉장히 싱그러운 연초록이 되죠. 초록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건져주세요. 브로콜리는 살짝만 데쳐도 되기 때문에 끓는 물에 넣고 난 다음에 불과 한 30초 또는 1분 정도만 데치시면 돼요. 네. 이본 선생님, 이제 질문 또 하나 드리면요. 브로콜리가 이제 꽃대 부분하고 줄기 부분하고 있을 때 줄기 부분이 조금 더 억세서 네. 많이 데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그런 네. 구분 없이 사용해도 될까요? 그래서 저는요, 여기 보시면요, 제가 그런 질문 꼭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브로콜리 대예요. 이렇게 얇게 썰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썰었어요. 이렇게 하면 같이 넣어도 괜찮거든요. 네. 자, 그랬으면 요거를 이제 건져요.
정말 건져서? 초록초록하네요. 건져서 찬물에 이렇게 헹구세요. 아, 한번 또 뜨거운 데 있던 애들을 찬물에 한번 또 확 하면서도 네. 탱글하게. 이렇게. 이제 브로콜리 속에 들어있던 공기 같은 것들이 저렇게 뜨거운 물에 살짝 들어가서 제거가 되면서 네. 이게 더 색이 선명해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다시 한번. 집에서는 사실 여기서 끝나거든요. 그치, 딱 그리고 고추장 초고추장 찍어 찍어 먹으면 끝인데 요게 이제 된장 양념을 바르시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해서 네. 볼에다가 요거를 하나 넣을게요. 올려서. 이렇게 해서 물기를 완전하게 털어주세요. 이렇게. 자, 근데 브로콜리만 하나 먹으면 약간 섭섭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준비한 게 있어요. 뭘 준비했냐면요. 바로 요거 잠깐 옆에다 놓고요. 네. 요거예요. 요거. 아, 고추. 예, 고추인데 이게 오이고추라고 오이고추. 해서 굉장히 매운맛은 아주 약간 있고 그다음 아주 상큼한 맛이 맞아요. 있죠. 네. 그 싱그러움 때문에 오이고추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자, 그랬으면 이제 양념장을 제가 만들어 볼게요. 네. 자, 양념장 뭐 굉장히 쉽습니다. 양념장 어떻게 만드냐면요. 일단 요 안쪽에다가 벌써 양념장을 처음부터 넣으면은요 잘 엉겨서 안 되니까 네. 볼에다가 만들어서 가요. 된장 넣고요. 이건 그냥 집된장이나 네, 판된 집된장. 다 상관없는 거 집된장. 네. 만약에 뭐 예인 씨 같은 경우에 만약에 시판된장 있다 해서 그거 쓰셔도 괜찮아요. 네. 요 진간장 넣고요. 그다음에 요거 파하고 파. 다진 파. 그다음에 요게 지금 다진 양파예요. 다진 양파를 넣어야지만 요 브로콜리하고 요 고추에 있는 단맛을 훨씬 더 끌어당길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다진 마늘 넣고요. 그리고 요거 참기름. 참기름. 이거 다 집에 있는 것들이니까 네. 뭐. 그리고 요걸 이렇게 잘 섞으세요. 제가 아까 브로콜리를 찬물에서 이렇게 체에 받칠 때 물기를 완전히 안 뺐어요. 왜 안 뺐냐면 그렇게 완전하게 빼주면 나중에 된장을 양념했을 때 굉장히 뻑뻑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된장이 좀 뻑뻑하죠. 네. 이 상태가 되면 이게 약간 물기가 있잖아요. 네. 요거를 넣고 아, 이것도 맛있겠다. 맛있죠. 네. 이 고깃집 가면 그 고추를 된장에 이렇게 맞아요. 해서 주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여기 맞아요. 또 브로콜리도 들어가고.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또는 이제 우리 예인 씨처럼 네. 이제 신혼의 주부님들이 브로콜리 그러면 무조건 그냥 초장에만 찍어 먹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브로콜리를 데친 다음에 풋고추 또는 오이고추. 만약에 우리 집은 매워서 고추는 사양할래요. 그러면 파프리카 네. 또는 피망. 예. 그리고 우리 집이 혈압이 조금 있어서 양파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양파 넣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해서 잡수시면 이거 굉장히 맛있거든요. 네. 이거 예인 씨 한번 간 한번 보실래요? 네, 좋죠. 자, 근데 간 네. 보기 전에 이거 한번 넣어야 돼요. 이게 지금 깻가루거든요. 깻가루를 넣게 되면 된장의 약간의 짙은 맛을 조금 없앨 수가 있어요. 네. 자, 요거 브로콜리하고 고추는 혹시 방송하는데 매울까봐 제가 안 드릴게요. 어때요? 상큼하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그렇게 강조했던 요거 브로콜리 대 네. 요거 한번 잡숴보세요. 저는 대를 사실 잘 먹어본 적이 없어요. 브로콜리 대. 전혀 안 즐겨요. 그렇죠? 어머. 그래서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 가지고 혹시 샐러드 만든다. 대 꼭 채 썰어서 같이 와. 넣으셔야 돼요. 진짜 근데 데쳐서 아삭하네. 하셨죠? 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비비면 되는데 지금 만약에 우리 집이 된장은 별로 싫어하고 고추장을 좋아합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고추장을 어떤 걸 하느냐 하면 초고추장을 하시면 좋아요. 근데 거기에 꼭 하나 포인트. 생강즙을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고추장의 맛이 한결 더 업그레이드 돼서 훨씬 더 맛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대했던 오징어 네. 어떻게 끓여졌나 볼까요? 와, 근데 너무 맛있어. 전 그냥 서서 계속 먹고만 싶어요. 진짜 보시면 맛있어요. 이렇게 와. 콩나물하고 오징어하고 적절하게 익었어요. 요걸 이렇게 덜어요. 네. 냄새 이제 여기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얼마나 맛있을지 느껴지시죠? 네. 와. 왜 전주 시장 가면 네.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콩나물 달걀 국밥. 이렇게 그치. 생달걀. 네? 그래서 그걸 이렇게 그러네요. 딱 부어서 네, 네. 거기다 먹잖아요. 콩나물국밥. 그럼 정말 하루 너무 시작이 맛있겠죠? 상큼해. 그리고 콩나물국밥 그러면 왠지 좀 이렇게 약간 맑은 국들이 좀 많은데 그렇죠. 오늘은 네. 붉은 국이라서 조금 더 기대가 됩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오징어를 넣으면 확실히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원래 맞아요. 이제 콩나물국밥집 가면 원래 오징어는 따로 주잖아요.
주잖아요. 따로 주죠. 그렇죠. 따로 넣게. 네. 저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짧게 그렇죠. 잘게 썰어 이렇게 해서. 잘게 맞아요, 썰어서 맞아요. 거기다 넣어주는 데 넣어서 있어요. 먹어요. 예. 요거 잘못 나누면은요. 네. 한 사람한테 오징어만 막 가고요. 한 분한테는 막 콩나물만 가거든요. 아, 네. 이렇게 배려 적절하게 감사합니다. 잘 해야 돼요. 네. 자, 저렇게 이제 덜어주시고 네. 우리 저 모사원 선생님 거 이제 또 한번 봐야죠. 네, 제가 선생님 다음에 하면 예전에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오늘도 이게 요즘 날씨랑 지금 딱 맞잖아요. 네. 선선한데 이렇게 매콤한 맛 나는 네. 콩나물국. 제 얘기도 좀 들어주세요. 시작해 주시죠. 네. 저도 준비한 거는 콩나물이에요. 네. 근데 아까 우리 선생님이 콩나물 하면은 거의 무침 아니면 국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콩나물을 이용해 갖고요 약즙을 만들 거예요. 우와. 저는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콩나물 약즙? 우리 콩나물 아까 아스파라긴산 얘기 다 나왔고 네. 간에 좋다, 숙취해소에 좋다. 사실 이 콩나물은요 우리 한의학에선 대두황건이라고 그래서 실제 약재로도 사용을 하고 있기도 해요. 대두황건. 우리 대두황건이라고 간에 좋고 몸 안에 있는 노폐물들 배출에 아주 탁월한 약재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네. 저는 오늘 이 콩나물을 이용해 갖고요 삭히는 겁니다. 삭혀요. 방법도 되게 간단해요. 오. 간단해서 삭힌 다음에 먹어서 뭐가 좋냐? 요즘처럼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하잖아요. 네. 이렇게 일교차가 나기 시작하면 감기 기운 오고 맞아. 목이 좀 칼해지기 칼칼해요. 시작하죠. 이럴 때 먹으면 딱 방어를 해주고 네. 또 우리 사실 백신 맞기 전에 도대체 뭘 먹어야 돼? 아까 얘기 많이 나왔죠. 네. 이보은 선생님이 만들어준 이 오징어 콩나물국도 좋지만 제가 오늘 소개해주는 네. 이 약즙을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우리 백신 맞기 전에 마시고 가면 많은 효능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게 이름을 좀 한번 지어봤는데요. 네. 우리 면역력이 사실 엄청 중요한 거고 네. 황금에 좀 비유를 해봤습니다. 이게 이름이 대두황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황금즙이 아니라 황권즙이라고 황권즙. 네. 만드는 방법은요. 제 손에 보면 누구나 가정에 다 있는 그냥 밥솥이 전기밥솥 있는데? 하나요? 전기밥솥이에요. 네. 전기밥솥도 있고 네. 콩나물은 이미 샀고요. 여기에 우리 쌀엿, 갱엿 하나만. 여기 쌀엿이었어. 네, 엿이에요, 엿. 아, 엿이에요. 엿만 준비해 주시면 돼요. 오. 우리 밤에 이제 주무시기 직전에 네. 콩나물을요. 그냥 잘 깨끗하게 씻어서 뿌리까지 다 넣어야 돼요. 뿌리 자르지 말고 네. 뿌리까지 다 해서 아, 이건 뭐 데치거나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그냥 네, 네. 생거 그대로 네.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고 여기다가 물 같은 것도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엿 준비된 거 그대로 다 오. 넣어주세요. 호박엿 그냥 넣어도 그대로- 돼요? 네, 그대로 그냥 넣기만 하면 돼요. 호박엿으로 해도 호박엿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게 시간이 지나서 옛날에 엿이 저희 붙어버립니다. 할머니는 생강엿 많이 넣으셨어요. 생강엿이요? 네, 생강엿. 오. 생강이 좋겠다. 네. 네. 뭐 조청도 상관이 없고요. 네. 집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하면 돼요. 네. 오. 생강 향이 엿을 있으면 넣고, 좋으니까 생강. 네. 엿을 넣고 나서 한 8시간 정도 취사 누르실 필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취사가 아니에요. 그냥 보온인 상태로. 8시. 네. 그다음에 그냥 푹 고아서 드시면 돼요. 네. 오. 이게 삭히는 과정인 건데 네. 만약에 난 좀 더 진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 한 12시간 정도. 여유 있게 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이거 우리 집에서 어제 만들어 온 거예요. 아, 정말요? 네. 오. 8시간 푹 삭혀가지고 네. 밥솥에 들고 왔습니다. 어떤지 한번 봐볼까요? 네. 물은 안 넣어도 되는 거네요. 넣을 필요가 없죠. 오, 콩나물에서 신기하다. 나오잖아요. 저 보고 신기하다. 야 와, 신기하다. 한번 이렇게 떠줘 보세요. 한번 어떻게 선생님, 이걸로 되나? 숟가락으로 한번 떠줘 보세요. 우와. 오, 신기하네요. 오케이. 오. 자, 저게 왜 그러냐면은요, 콩나물 속에는 새싹이다 보니까 다양한 효소들이 살아있거든요. 이걸 데치면 효소들이 파괴가 되는데 생으로 썼잖아요. 네. 그러면 그 중에 물엿을 분해할 수 있는 아밀라제들이 살아있는데 얘네들이 취사 온도가 되면 파괴가 되는데 보온 온도에서는 오히려 활성이 됩니다. 그래서 뚜껑을 닫고 보온을 해두면 얘네들이 물엿에 있는 전분질들을 다 분해해서 더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지면서 저렇게 콩나물에서 나온 물에 녹아있는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끈덕끈덕할 것 같았는데 액상으로 되어 있는 게 다 그런 이유인 거죠. 네. 그러면 선생님 저거 저렇게 콩나물 좀 따라내고 네네.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네. 뜨거운 물 타서 조금 마시면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그렇게 희석해서 먹으면 더 좋겠죠. 아, 맞습니다. 네. 네. 와, 아, 그래요? 맛있어요. 저도 네. 맛을 한번.
아니 왜냐면 여기 대단해. 와. 엿이 들어갔잖아. 조청원 같은 네. 게 들어갔으니까 달달하면서 네. 콩나물 그 그쵸, 향이 그쵸. 나네요. 살아 있어요. 그리고 콩나물 그 국에 콩나물 엄청 많이 넣었을 때 느끼는 그 느낌보다도 더 강하게 와요. 우리가 보통 이제 갱엿을 엿기름으로 만들잖아요. 엿기름이 바로 보리를 삭혀서 만든 거잖아요. 네. 보리를 틔운 거잖아요. 그거를 삭혔으니까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뭐 제가 약간 보기에는 조청 진한 맛? 네, 네. 아니 입에 침이 싹 돌면서 에피타이저로도 좀 에피타이저 먹었으니까 그러면 본 메뉴 먹어봐야죠. 네. 저 국에다가 제가 밥을 드렸으니까 네. 이렇게 말아서 한번 잡숴보세요. 아이고 야 좋다. 근데 방금 거는 물엿보다는 역시 그냥 일반 엿을 넣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니 요즘에 진짜 아침 저녁으로는 바람이 좀 차졌어요. 맞아요. 이럴 때 이거 한 그릇 뚝딱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뜨끈하게 해서 네. 먹으면 너무 좋죠. 와 이거 브로콜리 정말 맛있네요. 브로콜리요. 브로콜리를 된장 무침으로 먹어본 건 처음이거든요. 네. 진짜 잘 어울리네요. 네. 아니 무슨 오징어 콩나물국인데 왜 이렇게 동태국 같은 내 맛이 나요? 이게? 와, 아까 오징어 전주 진짜 말씀하셨잖아요. 연하네요. 아, 네네네. 집에 가면 전주에 가면 콩나물국밥집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진하게 집에서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러네요. 네. 와, 근데 오징어가 입에서 녹아요. 굉장히 이렇게 야들야들하죠. 야들야들할 수가. 네. 와, 진짜 국물 시원하죠. 맛있네. 브로콜리가 대단하다. 와, 그리고 브로콜리 대까지 된장이랑 같이 무쳐지니까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댁에서 만약에 이 브로콜리 무침을 하신다 그러면 저는 적생 양파도 조금 넣고 같이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콩나물이 정말 아삭아삭하네요. 아삭아삭하죠? 그러니까 딱 누르지 끓이는 않고. 포인트가 딱 중요해요. 그래서 꼭 뚜껑을 닫고 3분 있다가 열고 끓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와 이 두 분의 장수 밥상이 진짜 완벽하게 조화가 잘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전후로 이 차를 마시는 것도 정말 좋고요. 면역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아 그럼요. 네 정말 강추입니다. 국이 살짝 얼큰하고 네 이게 오 선생님 만들어 주신 게 달달하고 맞아요. 얼달이네요, 얼달. 아주 연해요. 네, 오징어 굉장히 마지막에 넣어야지만 이렇게 연한 식감과 쫄깃한 그 식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오징어는 꼭 타우린이 있는 껍질까지 같이 하셔야 되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콩나물은 꼭 이렇게 3분만 끓였다가 나중에 오징어 넣고 끓이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레시피 한번 볼게요.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 먹으면 좋은 오징어 콩나물국, 브로콜리 된장무침, 그리고 황건즙 만드는 법 알아볼까요? 오징어는 잘 손질한 후에 몸통은 동그랗게, 다리는 4에서 5cm 길이로 썰고요. 콩나물은 잘 세척하고 무말랭이는 찬물에 비벼 씻은 후 쫑쫑 썰어줍니다. 대파는 편 썰고 붉은 고추와 청양고추는 송송 썰어 준비해주세요. 냄비에 콩나물과 무말랭이를 넣은 후 쌀뜨물을 붓고 고춧가루, 간장, 다진 마늘, 맛술을 넣어줍니다. 콩나물 익는 향이 올라오면 뚜껑을 열고 대파를 넣고 끓여주는데요. 오징어는 마지막에 넣고 붉은 고추와 청양고추를 넣고 한 소끔 더 익힙니다. 새우젓으로 간을 맞추면 오징어 콩나물국 완성! 브로콜리는 꽃봉오리를 아래로 가도록 해서 세척한 후에 줄기까지 썰어주고요. 소금물이 끓으면 브로콜리 꽃송이와 줄기를 넣고 데친 후 찬물에 헹궈주는데요. 큰 볼에 된장 양념을 만들어 먹기 직전에 브로콜리와 풋고추를 넣어 버무리면 아삭아삭 맛있는 브로콜리 된장 무침도 완성됩니다. 백신 접종 전후에 먹으면 좋은 황건즙은요. 콩나물은 꼬리를 살린 상태로 씻은 후 전기밥솥에 콩나물과 쌀엿을 넣어 보온 모드로 8시간 이상 두면 됩니다. 백신 접종 전에 오징어 콩나물국, 브로콜리 된장무침, 황건즙 챙겨 드시고 면역력 업, 건강 지키세요. 난 요즘 같은 계절에 딱인 메뉴였어요. 네. 이제 가을로 가는 길목에서 네. 오징어 콩나물국에 브로콜리 진짜 맛있죠. 나 아까 오이고추라고 그랬어요? 네. 야, 그거 된장에다 이렇게 하니까 진짜 맛있네. 저는 좀 화가 나는 게 대를 안 주셨어요. ቁ떡만 주시고. 대를 못 먹어봤어요. 저희가 그래서. 진짜 아삭한데. 그리고 오늘 황건즙. 야, 네. 이것도 아주 너무 일품이었어요. 맛있었어요. 예, 제대로였습니다. 자, 이번에 차윤환 박사님. 네. 자, 일단 저의 비법을 먼저 공개하기 전에 비법으로 건강을 되찾으신 분이 있거든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시죠.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온 것은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경기도 양평입니다. 싱그러운 자연을 만끽하며 채소를 가꾸는 주부가 보이네요. 우리 텃밭인데요. 여기서 이것저것 해서 다 우리가 직접 해 먹어요. 여기 이거 좀 보세요. 가지 있어요, 가지. 아따, 가지가 솔찬히 귀엽구만요. 30년간의 서울 생활을 정산하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전원 생활을 위해 터를 옮긴 주부. 이곳으로 이사를 온 후 텃밭을 가꾸는 즐거움이 삶의 낙이 됐다고 합니다. 텃밭을 가꾸면서 엄청 건강해졌어요. 아파서 면역력이 없고 그래서 맨날 들어 누워 있었어요. 지금은 엄청 건강해졌지요. 이 허벅지도 그냥 근육이 그냥 막 있어요. 이사 온 후 처음으로 친구가 방문을 했습니다. 자랑거리가 많아 바빠진 종순 씨입니다. 어메, 단호박이야. 호박 나무 해줄게. 가지도 왜 이렇게 이쁘냐? 걸음을 많이 해서 그래, 시간이.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 오늘 갖고 가. 옛날에는 아주 뚱뚱하고 맨날 피곤하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냥 그러고 내가 이게 살 빼라 그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뭐 몰라보게 좋아졌어요. 아주 피부도 좋고 아주 날씬하고. 30년 동안 떡가게를 운영하면서 고단한 삶을 살았기에 몸이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주부는 귀농 이후 10kg 체중을 감량하고 관절염도 많이 호전됐습니다. 오늘은 그녀의 운동법을 친구에게 전수할 모양이네요. 자, 손 이렇게 하고 엉덩이 빼고. 종순 씨의 건강 비결은 하체 근력을 키우는 운동법에 있다는데요. 근육이 많이 생겼어? 응. 나도 그거 해야 되겠다. 해야지. 어디? 봐봐. 어이구 단단하다. 어이구 진짜 잘 빠졌다. 근육이 너무 튼튼하지? 튼튼하다. 야. 두 친구는 집으로 돌아와 텃밭에서 바로 따온 싱싱한 채소들로 점심을 준비합니다. 주부가 가장 좋아하는 혈액순환에도 좋은 가지 볶음부터 늦여름에 먹기 좋은 싱싱한 호박 요리까지 친구와 함께 먹기에 정성스럽게 만듭니다. 자, 뜨거워. 맛있다. 선수 농사 지은 재료로 평소보다 더 공을 들여 건강 밥상을 한상 거하게 차렸습니다. 종순 씨의 밥상에는 항상 소화가 잘 되는 신선한 채소와 해조류를 빼놓지 않고 차리고 있었는데요. 과거 편식을 일삼았던 식습관에서 몸에 좋은 신선한 재료로 건강한 식단을 챙기게 된 그녀의 놀라운 변화. 이것이 떨어진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결실입니다. 아니 근데 이거 뭐야? 열어봐.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열어봐. 열어봐. 아니 이거 뭐야? 콩가루도 아닌데? 아, 이게 놓고 와갖고. 저분자 단백질인데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단백질을 먹어주면 좋대. 그래서 사실 나 이거 챙겨 먹고 있었어. 너도 먹어봐. 잘했다 야. 단백질은 신체 조직을 구성하는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에 매일 섭취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종순 씨의 건강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 저분자 단백질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단백질은 분자의 크기가 크지만은 그에 반해 저분자 단백질은 분자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소화 과정에서 체내 흡수가 빠릅니다. 실제로 운동 후 저분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과 단백질 합성을 최대 150%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건강하자 앞으로. 그래 건강 챙기고 잘 살자. 옛날에는 너무 아팠었는데 지금은 몸이 날아갈 것 같아요. 앞으로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맞으려면 근력을 키우는 운동과 함께 단백질도 꾸준히 섭취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네. 저분자 단백질. 네, 맞습니다. 바로 저분자 단백질인데요. 일단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면역세포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인데요. 매일매일
필요한 양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섭취를 해줘야지만 면역력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맞기 전에 고기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저는 걱정 없는 게 저는 그 힘 좀 쓴다는 고기파. 고기파들은 괜찮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기나 두부 같은 거 드시면서 단백질 충분히 먹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고기에도요 삼겹살 같은 경우 지방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순수한 단백질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먹는 단백질 양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1만여 명 조사해봤더니 3명 중에 1명이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3명 중 1명이나. 이게 큰 건데. 그렇죠.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계산량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체중 1kg당 필요로 하는 단백질이 1에서 1.2g 정도 되거든요. 그럼 1.2g 정도로 하면은 80kg인 사람이 대충 뭐 96에서 100g 정도를 매일매일 먹어줘야 되는데 하루에 먹는 한국인들의 일반적 섭취량이 70g 정도밖에 안 되니까 부족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요, 사실 더 먹어줘야 합니다. 덜 먹는 게 아니라 화면을 한번 봐보시면요, 나이가 들면 단백질 소화 능력과 이 흡수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년기에는 몸무게 1kg당 1.2에서 1.5g까지 먹어주셔야 합니다. 네. 근데 맞는 말인 게요. 이 고기에 단백질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수분도 있고요. 그렇죠. 지방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순수한 단백질이라고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죠. 그렇죠. 그래도 단백질이 뭐 면역력에도 물론 좋고 또 코로나19 시대에 면역 백신 맞기 전에 전후로도 좋지만 저는 환자들께 혈관 건강을 위해서 더 많이 챙겨 드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단백질을 안 먹어서 근육 줄면 결국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도 올라갈 수 있고 실제로 국내에서 했던 연구 데이터에서는 이 근감소증 환자가 당뇨병 유병률이 3.9배가 높아지고 고혈압 환자도 2.7배나 더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다이어트 한창 할 때 감기를 그렇게 잘 걸렸거든요. 이게 단백질 덜 먹으니까 면역력이 같이 떨어져서 그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잘 먹어야죠. 자, 그런데 이제 단백질은 섭취량도 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흡수율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먹는데 흡수가 안 되면. 이거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바로 소화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을 좀 준비했는데 앞에 준비했으니까 한번 드셔보도록 하시죠. 네. 이거 뭔가 물에 탄 것 같은데, 그쵸? 저분자 단백질? 먹기에도 뭐 나쁘지 않네. 우유 살짝 물에 탄 네, 것 같은 그렇죠. 그런 연한 느낌인데 우유맛. 네. 이게 이제 저분자 단백질을 탄 건데 일반 단백질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백질은 고분자고요. 먹게 되면 소화라는 과정, 즉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저분자 단백질은 이미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흡수율이 더 높은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작아야 흡수도 더 잘 되죠.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백질은 흡수가 되지 않고요. 이것들을 더 작은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사이즈로 분해가 돼야지만 흡수가 되는데 저분자 단백질은 이미 아미노산 쪽으로 가깝게 분해를 했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되는 건데요. 일반적 단백질 분자량이 한 8만 달톤 정도 되는데요. 효소로 가수 분해를 한 이 저분자 단백질은 한 2,600달톤, 그래서 한 30분의 1 정도로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흡수가 상대적으로 쉬운 특성이 있습니다. 엄청 작아진 30만 거네요. 분의 1이면 엄청난 건데. 3만 분의, 오. 예. 3만 분의 1. 자, 그래서 저분자 단백질의 흡수 소화가 잘 되니까 적은 양만 먹어도 흡수가 잘 되니까 면역력은 더 효과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한 연구에서요, 70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일반 단백질과 저분자 단백질을 섭취하게 하고 흡수율을 측정했어요. 그랬더니 저분자 단백질이 소화가 돼서 흡수되는 속도가 더 잘 되고 아미노산의 이용률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흡수도 중요하지만 전 여기에 진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거는 소화가 잘 된다는 겁니다. 중년 이후엔 필연적으로 좀 위장관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게 속 트러블이 잘 생기잖아요. 그쵸. 특히나 단백질 잘못 먹으면 그런 것들이 잘 생기는데 이 저분자 단백질은 아무래도 흡수도 잘 되고 소화가 잘 되니까 그런 트러블이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그 소화가 잘 되는 저분자 단백질이 도움이 되겠네요. 예. 그리고 소화 흡수도 잘 되지만 저분자 단백질을 추천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오늘의 주제 면역력 증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역 요즘 진짜 증진. 중요한 건데. 네, 면역세포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도 바로 이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백질 섭취량이 줄거나 흡수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면역세포를 잘 만들지 못하니까 면역력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분자 단백질은 흡수율과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덜 되고 단백질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이 있어서 면역력을 올리는 데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백신 맞기 전으로 저분자 단백질 좀 먹어야겠는데요. 이야,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예요. 네. 잘 먹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단백질 아주 좋고 또 특히 소화 흡수 잘 되는 이 저분자 단백질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말 나온 김에 이제 백신 맞기 전에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 저분자 단백질을 드실 때에는요, 초유와 함께 들어있는 제품을 좀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엄마 초유 먹어야 건강해지듯이 비슷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 초유는 일반적으로 5일 이내에 나온 우유들을 얘기하는데요. 면역 글로불린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들도 면역력 강화하려면 꼭 엄마 초유 먹어라 막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하니까 비슷하네. 네, 면역력 획득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의 초유도 마찬가지고. 네, 사람의 초유도 소의 초유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뮨글로불린이라고 하는 게 충분하게 들어있는데요. 면역 성분 중에 이뮨글로불린이 우유 같은 경우에는 1%밖에 들어있지 않지만 초유에는 무려 70에서 80%가 되니까 초유를 선택하는 것이 면역 단백질에서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효과적인 섭취법 보겠습니다. 네, 똑똑하게 고르는 법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비타민 D. 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을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데요. 실질적으로 비타민 D는 근육을 합성하는 데도 영향을 주는 비타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근육세포를 키우고 근육 기능을 최대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비타민 D가 같이 들어있는 그 저분자 단백질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소화효소, 이것도 챙겨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소화를 해야지만 결과적으로 흡수가 잘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화 요소가 들어있는 제품들이 소화율을 더욱더 올릴 수 있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주의점은 뭐가 있습니까? 1인 섭취 검사량이 이제 남자는 70, 그리고 또 여자는 55g이니까 이 정도 지켜주시고요. 만약에 콩팥, 신장 쪽이 안 좋으시라면 꼭 전문의와 상의 후에 드십시오. 오늘은 면역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면역력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 장마가 아주 네. 톡톡히 제 몫을 해요. 그러니까요. 비가 계속 제법 비가 오죠. 와요. 네. 오늘도 비 예보 있어서 외출하실 때 참고하셔야겠고요. 주말 날씨 어떤지도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